기업 또는 제품을 대중들에게 홍보해서 기업의 존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알릴 수 있는 PR 산업. PR 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 무대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시원 한국 PR 기업 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며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는 방법인 PR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나 제품을 위해 PR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PR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PR 산업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국내 PR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시원 한국 PR 기업 협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먼저 한국 PR 기업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네. 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 PR 기업 협회는 KPRC라고도 하는데요. 2000년에 저희 PR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설립한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PR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회원사가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정보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PR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일, 어떤 포럼 같은 것도 많이 주최를 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PR 기업 협회라는 다르게 한국 PR 협회가 따로 있죠. 맞아요. 이 둘의 다른 점은 뭐죠? 기본적으로 PR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역할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PR 기업협회는 PR을 전문적으로 하는 PR 컨설팅 회사가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협회이고요. PR협회는 PR 기업 외에도 PR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 또는 학회에 있는 분들도 모두 회원사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협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PR이라 그러면 이제 뭐 광고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PR하고 광고는 좀 이렇게 많이 좀 다른가요? 사실 최근에는 더더욱 그 경계가 많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PR과 광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적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매체를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는 PR은 언드 미디어를 활용하는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언드라는 거는 어떤 비용을 특별하게 지급하지 않고 획득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일 거고요. 애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페이드 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경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 부분일 것 같습니다. 대중과 소통을 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 어떤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개념도 최근에는 많이 경계가 무너지긴 했지만 광고는 좀 단기적으로 봐요. 그리고 판매 목적을 위주로 먼저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PR은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이미지 쇄신, 이슈 관리를 좀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PR은 왜 해야 하는 건지 그 중요성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PR의 중요성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사실 기업과 고객의 소통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건 누구나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은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디지털 노마드 시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또 심지어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오픈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한테 감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기업과 고객과 소통하는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책임성 있는 행동 또는 어떤 투명성을 전달하고 어떤 팬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PR이라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이 장기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이 PR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위기가 터진다면 그 위기는 사실 상당히 빠르게 대응이 돼야 되고 대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순발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부터 PR을 통해서 고객과 꾸준한 소통을 하고 그 방법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위기에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마케팅 수단 중에 또 이제 급부상하고 있고 이미 또 오랫동안 좋은 툴로 활용돼 있던 게 IMC예요. 인테그레이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테그레이트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광고 영역 또 인터넷을 활용한 어떤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그 안에 같이 PR이 접목돼서 활용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그 PR 산업이 이제 좀 시작된 게 네. 뭐 30년 정도 이렇게 맞습니다. 된다고 하는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도 초창기 PR 시장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성장해 왔고, 그리고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진 건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PR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PR 회사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작았는데 지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백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률에 있어서도 글로벌 전체 PR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한 9.8% 연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는 한 15% 정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지만 전체 산업의 규모는 글로벌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PR 산업의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연구된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는 국내 PR 시장의 산업의 규모는 약 1조 원 조금 안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일본을 방문해서 들은 얘기로는 일본은 한 7조 원 시장이 돼요. 중국은 그 몇 배수죠. 그리고 글로벌 전체 시장도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PR 회사의 1년 매출이 1조 원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데 국내 회사는 아직은 굉장히 작습니다. 매년 프로보크 미디어에서 글로벌 탑 랭킹 250위의 PR 회사 랭킹을 발표를 하는데요. 국내 회사는 단 2개만 100위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은 계속하고 있고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전체 산업 규모는 선진국 비해서 아직은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이 PR 방법이나 추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네. 것 같거든요. 미디어 네. 트렌드도 많이 변했을 네. 것 같고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30년 전만 해도 프린트 미디어나 방송 매체가 주였고 수도 굉장히 적은 편이었죠. 그래서 홍보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네트워킹, 즉 매체의 어떤 기자와의 어떤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소수의 매체에 좋은 앵글을 만들어서 피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털이 등장을 했고 인터넷 미디어가 등장했고 SNS가 급변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포털의 등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터넷 매체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고 대책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PR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특히 SNS 등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획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1인 미디어도 이제 또 하나의 미디어로서 급상을 하면서 그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네이티브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PR의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또한 뭐 최근에 또 나온 데이터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채널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하냐라고 봤을 때 기존은 네이버 포털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유튜브한테 뺏겼죠. 네. 그 정도로 영상도 또 중요한 채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좋은 거는 기존의 기업들이 언드 미디어, 즉 만들어진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수단밖에 없었다면 SNS 채널이 급부상하면서 기업도 이제 본인의 SNS 채널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이 된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PR의 이제 뭐 방법이나 그다음에 네. 역할, 범위 이런 것도 갈수록 지금 넓어지고 있잖아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 관리,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 역할이 좀 커지고 있나요? 사실 원래 PR의 시작이 이슈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커지고 있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인터넷으로 인해서 기업이 다 오픈되는 시대예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기업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채널은 굉장히 열려 있죠.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이슈도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이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해야 될 일도 훨씬 더 늘어나고 있죠. 아, 이거는 정말 PR을 잘한 케이스다.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좀 꼽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5년 전부터 어떤 매트리스 브랜드들이 거기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오보 또는 고객이 그 오보로 인해서 그걸 신뢰하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기업이 공장을 아예 오픈했어요. 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과정을 그리고 그 유해 성분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투명하게
생산 과정에서 문제없이 만드는지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 고객의 어떤 안심도는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미디어도 많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PR 산업의 생태계가 잘 조성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PR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사람 인재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산업이든 그 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포진이 되고 그 훌륭한 인재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고 그걸 또 시장에 만들어내면서 실험을 하고 또 그거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PR 산업은 한 30년 전만 해도 많은 인재들이 왔던 산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인재들이 좀 오기 꺼려하는 산업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PR 인재들이 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던가 어떤 보상 체제를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또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다른 면에서는 PR은 전문적인 지식도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PR 자격증 시대를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개척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이라는 건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두 개를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웃바운드 관점에서는 국내 기업도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브랜딩,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PR 활동입니다. 근데 글로벌 기업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PR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좀 전문 지식을 획득하고 아웃바운드로 해외에 진출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홍보 전략이나 홍보 실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인바운드 관점에서는 해외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브랜드를 런칭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많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또 진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PR도 테크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PR도 분명히 테크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사람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휴먼 리소스 부분이나 마케팅 영역이나 많은 영역에서는 그 테크 솔루션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게 PR 영역이에요. 그래서 PR 테크도 많이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중요한 게 데이터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애드 산업이 PR보다 한 10배수 커진 시장이고요. 특히 온라인 마케팅은 PR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시작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PR 산업보다 한 10배 정도 높은 큰 시장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은 데이터로 그 어떤 효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PR도 이런 데이터화할 수 있는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에는 뭐 저희가 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글로벌 PR 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그 회사들이 PR도 많이 네. 맡아서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PR 회사가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황이 좀 어떤가요? 사실은 쉽지는 않지요. 일단 크게 가장 중요한 게 자본력이거든요. 사실 글로벌 랭킹 30위까지만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M&A나 또는 어떤 회사를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지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나라의 현지에 PR 전문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작업들도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자금력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PR 산업은 아직은 규모가 작다 보니 큰 자본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라는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필요한 해외 글로벌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언어 구사력은 뛰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영어 하나가 아니라 일본은 사실 일본어를 잘해야 합니다.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또 중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또 홍보적인 어떤 지식이 충분하고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등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PR 산업이 태동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인재 양성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PR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PR 기업 협회가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늘배움입니다. 늘배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종합 포털인데요. 공공기관과 학술기관 등에서 만든 15,000개 이상의 학습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놔서 학습자가 원하는 수업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학습자는 연령대나 학습 목적, 지역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늘배움 학습 콘텐츠는 외국어, 자격증, 스포츠, 직무 향상 교육은 물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필요한 스마트폰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로봇 코딩이나 드론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늘배움 사이트에서 우리 동네 기관과 강좌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전국 17개의 시도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강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학습 이력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학습 경험을 누적해 관리하는 평생학습 계좌제와 연계해 평생학습 이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발급받은 평생학습 이력 증명서는 취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늘배움은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단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꼭 필요하겠죠. 전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더 자세한 정보는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15년째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며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유학생 유치와 같은 지원 사업과 각 대학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학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급격히 진행되는 학령 인구 감소에 재정적인 위기까지 국내 사립대학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대학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총장님은 이제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대학 교육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가 경쟁력인 대학 교육에 지금 적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대학은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그리고 급격한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회원국 38개국 중에 대학의 1인당 공교육비가 초, 중 등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 두 나라뿐이라고 합니다. 또 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 경쟁력 분야는 64개국 중 49위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제 또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수능일에 우리는 온 나라가 하나가 돼서 또 비행기도 뜨지 않고 또 출근 시간도 늦추면서 한마음으로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학에 대한 관심은 대학 발표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학 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학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대학 발전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그리고 과감한 규제 개혁, 또 대학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새 이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서열화, 줄 세우기 교육이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좀 많은데 총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말합니다.
즉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재정이 너무 부족하고 또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학들이 장기적 발전을 위한 특성화보다는 정부의 지원금 사업에 맞춰서 단기적 계획을 세우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는 급속한 속도로 변해가고 또 사회가 바라보는 미래의 인재상도 변하는데 지금의 수능 시험 제도는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는 교육이라든지 업무 또 그리고 삶의 방식에 온라인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에 대학 환경에서 만들어진 4대 설립 운영 규정, 그러니까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의 그런 기준으로 대학을 줄 세우기 평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사실 뭐 대학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저출산 시대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어떤 걸 좀 갖고 계실까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입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인 1.59에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 9천인데요. 지금 이거는 대학 입학자 수인 44만의 한 50% 수준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18년 후에 대학에 갈 때 대학의 50%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도 앞으로는 그 100세 시대를 좀 대비하면서 대학 입학 자원에 대한 그런 학령 인구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조금 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유학생 정책에도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갈수록 줄면 우리가 이제 유학생들을 좀 많이 받으면 그 학생 수로 좀 채워질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16일에 교육부가 지금 현재 한 16만 명인 유학생 규모를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리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또 정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의 속도까지 늦춘다는 정책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학생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부터 어떤 산업계와 연결된 취업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또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유학생들을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우리 사회인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지금 회장으로 있는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최근에 대학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어떤 4개 분과위원을 만들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총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해외 유학생 유치 분과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하는 내용들을 한 연말까지 보고서로 만들어서 또 정부에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사립대학 총장협회 의회 수장이시기도 하죠.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사립대학들은 어떤 반응이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 이상 통제가 아닌 지원하는 정책으로 좀 변화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학 규제 철폐 그리고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를 만들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단 대학의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구성원들과 좀 소통하고 합의를 거쳐서 좀 준비를 해야지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다. 중장기적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이런 그 변화가 대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초 학문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입니다. 네. 사립대학은 이제는 더 이상 초, 중, 고등학교를 포괄하는 기존의 사립학교법에서 좀 분리된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립대학법이 조속히 제정이 되고 사립대학 자율화와 특성화가 좀 촉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한 15년간 이렇게 동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난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대학 등록금 동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가 인상률을 보면은 한 130% 정도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등록금이 30% 정도 인하된 셈입니다. 현대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한 750에서 한 8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월 평균 한 60만 원 정도인데요. 대학 수업료가 사설학원, 인터넷 강의 한 과목 정도의 그런 수강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또 OECD 평균 대비 한 64.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아주 절실합니다. 또 고등교육을 생각하면요, 80% 이상이 고등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교육이 우리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정부가 또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교육 교육 재정 대폭을 확대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고등교육부로 보장되어 있는 최근 3년간의 물가 상승률의 한 1.5%까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들이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나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휩쓸려 가기 사실 쉬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연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대학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우에 이렇게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대 경우에는 설립 목적이 있고 특성화가 있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못한 대학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럽처럼 좀 재정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거나 또 일본처럼 사립대학에 경상비를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대학들이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요, 대학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각 대학들은 어떻게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학들도 이런 정말 대학에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이거를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학사 운영에 있어서도 좀 유연한 학사 운영이 필요하겠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끝나니까 다 오프라인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또 지역사회하고의 협력 구축, 또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취업을 위한 산학협 활동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또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면서도 산업체에 맞춰서 발전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초 학문을 두고 가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 인재, 과학 인재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좀 투자도 하고 좀 키워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고령화 또 저출생으로 정말 인구가 자연 감소가 저는 정말 사실 지금 0.78이다 하면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연 감소가 빨라진 상황에서 경제 활동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거의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 수요가 굉장히 많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이공계에 약하다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사회적 인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계에서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지 여성들이 그쪽에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스템 분야의 여성 리더 양성이라든지 그런 정책적 그런 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에 뛰어드는 여성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들도 또 많아진 것 같고요. 어떤가요? 네, 예전에는 창업 진입이 참 어려웠는데요, 여성의 경우가. 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중심으로 사회가 변하면서 또 여성한테 보다 좀 수월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여성 창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지원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업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개발이 되려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이 좀 지자체라든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창업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인적으로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대학이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하고 뛰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취업난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학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화는 사회 수요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교육 과정을 좀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산학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큰 꿈을 향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좋은 직장이라든지 높은 연봉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세상이 좀 변화된다는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또 세계는 이제는 요새 기후온난화라든지 여러 변화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세계는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역이 아닌 좀 더 벗어나서 또 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세상과 좀 소통하고 또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하겠다는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체험해야지 변합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꼭 실천을 하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요. 국내 대학의 어려움은 이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에 봉착한 대학들과 함께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또 국내 대학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